법사위에서는 항상 제 질의 시간 바로 전에 정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 앞에서 정회가 되는 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해수부 차관님. 예. 장관입니다.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언가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한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세종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하고 중앙부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아니라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조선 해상풍력 업무, 국제물류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부처를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처를 옮기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가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처 이전에는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인들은 매우 큰 허탈감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부처가 이전해야 된다면 지금 세종에 있는 부처들은 전국으로 다 흩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 이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그럼 대국회 업무는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다른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지요? 보나마나 장관은 서울과 부산 두 집 살림을 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1년의 반 이상은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 예. 아까 그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규제 대출 규제를 해놓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즉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 과도한 빚을 통해서 주택 사는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규제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수요자이면 갭 투자가 아니면은 주택을 사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예. 수요는 쉽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그 수요가 변해서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분양 실패 위험이 커지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위축에 따라서 집값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국은 지금 재건축의 경우에 여러 대출을 통해서 조합원 90% 이상이 직접 이주비를 자체 조달했는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조합원 이주비를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단지가 약 2천 가구라면 시공사가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에 따른 공급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또 그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계속 추가로 규제를 하면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대상의 이런 여러 대출들이 결국 같이 묶여버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근데 갑자기 대출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세심한 정책적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걸 시행하고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예,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량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일단 설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즉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집값 상승 기대를 일단 꺾어야 되고요.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보강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빚내서 현금을 풀겠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의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습니까? 대출은 규제하고 현금은 풀고 빚내서 풀고 그런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은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돈을 썼지 그 투기적 요소로의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금융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보면 이 정책이 그렇게 잘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의 정책이죠. 대통령실의 정책을 직접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것으로 지금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그 대변인의 답변을 들으면 도대체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시중에는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꺾겠다. 저는 그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안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네. 지금, 예. 우리가 추경의 요건을 보면 굳이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요건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올해 예산에 담겼어야 하거나 올해 예산에 담기지 못했다면 이렇게 추경 요건으로 불효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내년도 예산에 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으로 6억을 증액하셨죠? 네. 이게 추경에 담을 내용입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기 진작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번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정부의 지출 의무가 생겼습니까? 저는 이런 지원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담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민 참여 행사 기획 및 개최에 2억, 현장 탐방 1억,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1억, 콘텐츠 개발 1억, 자료 수집, 사료 수집 1억.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았어야 될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님. 예. 네. 지금 추경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생산 및 시설 자금 명목으로 1,00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마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이번에는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비판을 받았던 뭐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 뭐 저는 정부마다 그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경기를 진작한다고 하는 이번 추경에서 굳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도 충분한 이 예산을 생산 및 시설 자금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었습니까? 그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까? 현재 발굴된 수요를 토대로 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특히 1년 단위로 사업이 추진한 그런 내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들 추가 수요 발굴 통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에 더군다나 이것이 특정 집단의 비즈니스라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비판받아 왔었습니다.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반대. 그런데 경기 진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 추경에서 좋습니다. 경기 진작으로 해서 현금을 풀겠다. 뭐 그것이 인플레를 가져오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든,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현금이라도 풀어서 이번에 추경하자.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어려운 국민들의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태양광 생산 및 시설 작업으로 1,000억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이게 경기 진작과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태양광 보급 사업은 다른 설비 사업과 달리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리고 태양광 시설과 설비가 국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모듈 기준으로는 국산 비율로 한 40% 정도 됩니다만. 자, 국산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이것을 1,000억이나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대부분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융 사업, 금융 지원 사업과 보급 지원,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은 일정 정도 국산 에너지 탄소 배출 효율을 갖고 있는 국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사업이 부처 집행액은 70% 집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은 실제 집행률이 5.7%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부 해수부 차관님께서 지금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링을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환경부. 지금 정부관 업무 분장에 따라서 환경부는 내륙에 있는 하천하고 호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1년에 지금 반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죠? 네네. 거기에 지금 아직 특이사항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사능 감시 항목 중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내륙에 지금 모니터링한 항목은 세슘 2종하고 요오드 1종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들어가 있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핵폐수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의원님, 이게 내륙에 모니터링하는 거하고 예. 해양에 모니터링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신 거는 해역 쪽에 방류되고 있는 거라 하면 네. 해양 모니터링하고는 항목이 저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해양 모니터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목에 차이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해양에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일단 우려가 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해양 모니터링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충 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